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험이 끝나면은 전근대사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근대사 수업을 하기 전에 개괄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전, 즉 조선 말기까지, 조선 후기 시대까지를 간략하게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기보다는 각 시대별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런 바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끝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괄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와,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각 시대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들이라든지 내용들을 지목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수업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현재 배우는 건 여기 있는 역사라고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자, 역사의 핵심은 뭐냐? 요겁니다. 기록.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록이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청동기 때 등장을 합니다. 청동기 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 생산량이 남는 것들을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표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추상적인 표시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문자가 되고 그 문자가 기록으로 남아서 다양한 문화로 발전이 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문명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기록은 청동기 시대에 기본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기록이 나타나기 전에, 즉 기록 이전 시기가 있겠죠. 기록 이전 시기, 프리히스토리라고 보통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선사라고 합니다. 기록 이전, 역사 이전의 시기. 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있습니다. 자, 뭘 썼던 시기? 석, 즉 돌을 썼던 시기죠. 이 돌을 쓰는 시기를 크게 보면 두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두 시기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은 농경의 시작입니다. 신석기 때부터 농경을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사시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첫 시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핵심은 바로 여기 역사시대입니다. 즉 기록이 남아있던 시대. 기록이 남아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문명을 만들고 이 문명 속에서 국가라든지 권력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청동기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청동기가 이후에 철기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다 이제 국가 형태라든지 문명 같은 것들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그 최초의 국가는 여기 나오듯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기록상에는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여기 나오는 신화상의 내용인 거고요. 신화상의 내용인 거고요. 구체적인 이 고조선의 실상이 등장을 하는 건 중국 사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보통 기원전 4세기, 4세기보다 조금 이전 시기 이 정도부터 고조선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기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등장하는 건 삼국유사, 고려 후기에 제작된 삼국유사가 최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들은 중국 측 기록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된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편화된 지식들을 모아놓은 게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초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자, 신화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조선 초기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특징 같은 것들이 신비스럽게 채색되고 어떻게 보면 각색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역사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도 아마 수업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요. 첫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파편화된 기록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역사 전개 과정들이 세밀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이제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라든지 교류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요. 기원전 이제 3세기, 2세기, 1세기가 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고조선 정권이 이 위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위만이 고조선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요 위만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우리 한국 고대사를 보는 또 중요한 시각이 이제 될 텐데요. 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등장한 중요한 사건은 고조선이 멸망하는 겁니다. 기원전,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108년이고요. 중국의 한나라, 그리고 그 한나라의 황제였던 무제라는 인물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 위만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이 위만 정권 하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8조법이라는 건 중국 사서에서 고조선이란 나라에서는 8가지의 중요한 법조항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소개를 시켜준 건데요. 8개가 다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고조선의 전반적인 사회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고조선이 결국에는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 고조선 지역의 한무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행정구역인 한사군, 4개의 군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조선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던 유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면서 이 한사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초기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옛 고조선 땅을 비롯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 있는 철기입니다. 아까 위만 세력들이 도래를 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즈음에서 고조선 전역으로 철기가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확산된 철기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인데 요 3개는 묶어서 3개의 한이라서 삼한이라고 또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게 고조선 멸망 직후의 한반도와 만주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아쉽게도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남아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측 기록에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중국 측에서 보기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데 야, 걔네들은 우리랑 다르게 이렇게 산다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겠죠. 그런 파편화된 기록들을 통해서 이 시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복원을 해놓은 게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 성장한 나라들이 삼국이 되는 겁니다. 자, 가보시면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 이후에 중앙집권 지배체제로 변화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가 성장한다? 여기 나오는 왕권이 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한자로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왕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삼국시대로 간다라는 거. 기본적인 요 틀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중앙집권 지배체제로 성장하기 이전에 여러 나라들의 모습들은 어땠느냐? 요걸 좀 알아두셔야겠죠. 물론 이 여러 나라, 여기서 얘기했던 부여라든지 아니면 사만까지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다 똑같은 단계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당연히 조금 더 발전한 지역이 있으면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왕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이 왕이 그 나라의 전체 영역을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각 지역에 힘이 있는 세력들이 있겠죠. 각 지역에 힘이 있는 세력들 중에 그 중에서 그나마 왕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 지역에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방 세력들이 이 왕을 추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왕이 되십시다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각자의 독자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권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여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연맹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로 협력하지만 그 협력하는 세력들 중에 그나마 힘이 더 센, 상대적으로 힘이 더 센 세력이 왕을 차지하는 형태. 자, 그런데 요렇게 여러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여러 나라들 간에 여러 전쟁이 또 펼쳐지게 되겠죠. 자, 특히 이 사만 지역 같은 경우는 마흔변한 진안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조그만한 여러 나라의 또 연맹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흔변한 진안이.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조그만한 나라들. 이 조그만한 나라들끼리 또 다양한 전쟁들이 펼치면서 서로가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즉 정복 전쟁이 점점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복 전쟁 과정 중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여러 군대가 각 지역에 있던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군대가 통합이 되어야겠죠. 하나로 어떻게 보면 뭉쳐져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걸 지휘하는 왕의 힘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점점 기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던 지역 세력들이 왕에게 굴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지역 세력들이 왕의 지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 지역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잃은 뭐로 편성이 된다? 귀족이 됐고요.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비슷한 세력들 중에 그나마 힘이 센 세력이 왕이었다면 이제 아예 격이 달라지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독자성을 가졌던 세력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왕의 신하인 뭐가 된다? 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이 전부 다 어디로 집중이 될까요? 중앙으로. 이 중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데 성공했던 나라들이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장악하겠죠. 그게 여기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자,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런 식으로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걸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구역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각 지역이 따로 존재를 했다면 이제 이걸 국왕이 중앙에서 A는 A 지역, B는 B 지역, C는 C 지역, D는 D 지역이라고 아예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독자성을 가진 지방 세력을 두는 게 아니라 관료를 파견하는 관료제 형태, 지방관을 임명하는 형태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귀족들이 올라왔죠. 그 귀족들을 순위를 매겨주는 겁니다. 누가? 국왕이. 그걸 복색을 통해서, 즉 복장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여기는 1등급, 여기는 2등급, 여기는 3등급, 여기는 4등급. 자, 근데 이 등급을 누가 매겨줄까요? 즉 왕이 매겨주는 거겠죠. 이 왕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게 관등제와 관복제입니다. 관직의 등급을 매기는 거, 관직에 따라서 복색을 지정해 주는 거. 자, 그리고 율령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통일된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서 정해놓은 통일된 법령을 각 지역에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방의 독자성이 조금씩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새로운 종교인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교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믿고 있던 신앙들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나라를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통일성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왕 즉 불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즉 왕이 곧 부처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왕을 잘 따라야겠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했던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삼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지 못했던 나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겠죠. 부여라든지 가야. 요 가야 같은 경우는 요 변한 지역의 연맹체들이 변화를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여라든지 가야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소극 연맹체 단계에서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이런 거죠. 자, 그럼 이 삼국이 어떤 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삼국의 통일로 나아가게 되느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4세기, 5세기, 6세기, 그리고 7세기, 즉 한 세기 단위로, 100년 단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성장을 시작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건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근초고 왕이었다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 백제가 전성기를 누릴 때 상당히 중요한 건 고구려가 엄청나게 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이
아까 얘기했던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의 왕이 심지어 전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백제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구려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제 정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 정비가 갖춰진 이후에 결국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여기 나오는 광개토대왕과 그다음에 충주고구려비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장수왕입니다. 자, 그때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만주와 요동 지역까지 차지를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남부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간에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나제 동맹이고요. 이 나제 동맹의 목표는 그러니까 뭘까요? 고구려를 밀어내는 거겠죠. 자, 거기에 성공을 한 게 6세기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옛 백제 땅이었던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한강 지역을 이 시기에 뺏겼던 고구려라든지 아니면 배신을 당한 백제 입장에서 또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거를 여제 동맹이라고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제 동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여제 동맹 같은 경우는 동맹을 체결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정황상 백제와 고구려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신라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라의 영토 확장은 신라의 위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 신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라의 방법이 뭐였냐? 외교입니다. 외교. 왜냐하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실 게 6세기 말이면요. 6세기 말, 즉 500년대 말이 되면요. 그 이전까지 혼란에 빠져 있었던 중국이 드디어 수백 년 만에 통일이 됩니다. 그 통일에 성공했던 나라가 수화당인데요. 중국이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나라들에게 자기들에게 굴복하라는 통일된 중국 왕조에게 굴복하라는 요구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때 고구려가 상당히 여기에 저항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수화당이 다 고구려를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수당의 침략을 고구려가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 입장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신라. 처음에는 고구려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들을 풀려고 했는데 고구려가 이걸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배신했던 백제가 계속 공격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걸 막아낼 필요가 있는데 우호적인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보였던 게 당인 거죠. 당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고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어떻게 보면 제압을 해가지고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고구려랑 백제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신라가 전술적으로 당에게 접근을 하고 그 결과 뭐가 완성이 될까요? 나당 동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당 동맹이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을 시킴으로써 삼국 통일이 오는가 했는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여기에 신라가 또 저항을 하면서 나당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그 이전에 약속받았던 땅, 요 신라 지역, 신라가 차지하는 요 한반도 중부부터 그 다음에 남부 지역까지 하는 요 지역을 통일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게 바로 통일 신라입니다. 요 기본적인 라인들, 기본적인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런 변화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략적으로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백제가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위기를 맞게 되고요. 이 고구려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되고 이 나제 동맹이 고구려를 밀어냈지만 신라가 배신을 하면서 백제와 고구려 관계가 상당히 친밀해지는데요. 이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중국의 외교적인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신라가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고 이 나당 동맹과 고구려 백제 세력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 시대까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 나오듯이 남북,
북이죠. 자, 이 남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이고요. 북국 같은 경우는 바로 발해이죠. 어디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나라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신라가 차지했던 지역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발해가 차지한 지역을 보면요. 옛 고구려의 땅과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서 조금 더 동북쪽으로 확장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와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를 우리가 보통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북국 시대라는 게 사료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료적인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신라가 남쪽을 한반도 남부 지역을, 한반도 중부 남부 지역을, 그 다음에 발해가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보통 정리를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발해가 직접 남겨놓은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에서도 발해와 관련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발해도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중국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에 중국 왕조는 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발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당나라에 대한, 즉 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초기 같은 경우는 원래 당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발해가 등장을 하면서 뺏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같은 경우는 발해와 당이 상당히 충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충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교류 관계를 맺게 되고 발해도 당의 선진적인 문물들을 많이 자국에 수입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해가 강성해지니까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죠. 이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던 분명한 주장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역사를 어느 나라의 역사로 귀속시킬 건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들입니다. 요 구체적인 얘기는 실제 우리가 발해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쉽게도 발해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록의 부족상,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 당연한 얘기지만 통일신라입니다. 자, 신라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전에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한강 유역 지역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던 지역인데요. 차지를 했던 나라인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영토가 늘어났죠. 백제의 지역과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의 일부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통치를 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커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영토가 확장됐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통치 지역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 전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또 국왕권도 상당히 성장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통치 체제가 개편되는 모습이 통일신라 직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새롭게 시작된 다양한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무너지는 순간 대표적인 인물이 해공왕 때입니다. 이 해공왕 시기가 되면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신라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폐쇄적인 신분제가 골품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에 모순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내부에 최상위 골품이었던 진골 내부에 충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진골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누구 때부터? 해공왕 때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즉 수도였던 경주, 그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금성에서의 중앙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왕이 엄청나게 많이 교체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통치체제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요 금성 지역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요 지방 지역, 이 지방에 대한 통제, 지방 통제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입니다. 이 호족들이 점점 지방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이 중앙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요. 중앙이 완전히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나오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즉, 이 후삼국 시대의 핵심은 뭐냐? 후삼국 시대의 핵심은 결국에는 지방 세력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건 현재의 경주, 금성 바깥의 세력들이 금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이 벗어난 세력들끼리 간의 어떻게 보면 투쟁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승리한 세력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독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게 누구라고 했다?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후삼국의 대표적인 영웅들로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든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운 왕건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족 출신이었다. 지방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들. 다양한 투쟁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고려의 통일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제압하면서 그들을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해내기는 했지만 왕권이 그렇게 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집권이 그렇게 강하게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이긴 하지만 자기 부하였던,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도 각지 여기 호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각자 독립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자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말을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 호족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그리고 이 호족들을 중앙 집권하던 시스템을 어떻게 들여오느냐, 그들이 그쪽으로 포섭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제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두 명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광종과 성종입니다. 자, 이거 성자예요. 이룰 성자죠. 이 광종 같은 경우는 호족들의 어떻게 보면 세력을 좀 한번 꺾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족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벌어지는데요. 이 광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호족을 어느 정도 꺾어놓은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그걸 완성했던 왕이 성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성종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태조, 광종, 성종 전부 다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왕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신하들이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묘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태나 광이나 성 같은 것들을. 이때 이룰 성자를 쓴다는 건 그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완성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성종이 고려와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성한 인물이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통치체제라는 게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성육부체제입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라고 되어 있는 이성육부체제가 기본적인 고려의 통치체제였고요. 이거 말고도 지방을 통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시스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고려의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자, 고려 때 최초로 과거제가 실시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이 과거제를 실시했던 게 바로 광종입니다. 그러니까 광종 같은 경우 호족들을 좀 꺾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좀 뽑으려고 한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과거의 핵심은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겁니다. 이 과거제 말고 요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음서라는 건 뭐냐면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5품 이상의 관료들, 그들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 음서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 음서는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있긴 한데 조선에서는 음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근데 고려에서는 이 음서의 역할이 생각보다 되게 컸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료로 임용이 돼가지고 점점 승진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과거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몇몇 가문들이 중요한 관직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한 가문들을 뭐라고 부르냐? 문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특정 몇몇 가문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직책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문벌 사회라고 하고요. 고려에서 호족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람들을 문벌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알아두실 건요.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리고 만주 지역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 상당히 다양한 왕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양한 왕조들이 쟁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려도 이런 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시기별로 어떤 세력들이 고려에 침략해 들어왔는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 즉 문벌 사회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고려의 위협이 됐던 건 거란입니다. 거란. 자, 거란이 되게 3차 침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강감찬이 3차 침입을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12세기가 되면 급작스럽게 여진이라는 세력이 만주에서 상당히 큰 힘을 갖게 되고요. 이 여진이 고려에 상당히 큰 압박을 가해 오는데 여기에 고려가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즉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여진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좀 보내긴 합니다. 12세기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12세기에 이 여진에게 굴복했던 이자겸이라는 권력자가 있는데요. 이 12세기 즈음이 되면 이 문벌도 결국에는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독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상당히 모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순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여진에 굴복했던 이자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즉 12세기가 되면 문벌 사회가 점점 더 흔들리고 동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서경으로 천도하는 건 실패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벌 지배층 내부에서의 혼란이나 모순, 동요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벌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을 한 게 바로 무신입니다. 자, 즉 이 무신들은 기본적으로는 문신하고 구분되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장악한 장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벌 사회가 12세기가 되면 점점 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동요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 사회의 지배 어떻게 보면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고려의 태도는 뭐였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란이나 여진과 싸워가면서 상당히 큰 공적을 세우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대우는 상당히 박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겠죠. 자, 그런 차별에 대한 불만이 결국엔 터집니다. 그게 1170년에 무신 정변입니다. 지금까지 차별받아왔던 무신들이 결국에는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문벌의 주요 문신들을 싹 제거를 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자, 그리고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초기 무신 정권은 아무래도 결국에는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게 된 거잖아요. 다양한 무신들이 협력하에 무신 정변을 일으켰겠지만 권력자는 한 명입니다. 최고 권력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 간의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이 많았겠죠. 여기 보시면 계속 바뀌잖아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무신 정권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컸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혼란을 정리한 게 바로 최충원입니다. 그리고 이 최충원 이후에는 그의 자손들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죠. 자, 그걸 최씨 무신이 정권을 잡은 시기라고 해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최씨 무신 정권이 되면 이제 무신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지배체제가 정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외국세의 침략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13세기 몽골 초원에서 등장한 테무친이 몽골 전체를 통합을 하고 칭기즈칸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기즈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몽골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는데요. 그 세계 정복의 일환으로 고려까지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에 굴복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최씨 무신 정권과 그리고 이 최씨 무신 정권을 이은 다른 무신 정권이 최종적으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최씨 무신 정권을 포함해서 무신 정권들이 사실상 국왕을 완전히 제압하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몽골의 침략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최씨 무신 정권을 포함해서 무신 정권이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몽골 세력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서 고려 국왕들이 이 무신들과 조금 대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무신 정권이 몽골에 굴복을 하는 과정에서 국왕들이 몽골의 지원을 받고 무신 정권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도에서 다시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오고 왕이 중심이 된 통치체제를 복원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까요? 몽골. 그 당시에는 이 몽골이 원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선 불렸는데요. 원의 도움이 상당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 정권이 끝나고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몽골의 간섭이 상당히 시작이 되고요. 이 몽골의 간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당시 왕들의 치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충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충성을 의미를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몽골에 대해서 충성하는 왕이라는 시호들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몽골의 간섭이 상당히 심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무신이 무너졌으니까 무신이 어떻게 보면 지배층에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권력을 잡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 권력자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원에 붙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부원배라고 불리는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고 자 이게 몽골 간섭기의 일단 시작이고요. 이렇게 몽골의 간섭을 받는 과정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몽골의 즉 원나라의 힘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고려도 여기에 굴복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14세기 중후반이 되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몽골이 세운 원이라는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원래 중국의 토착 민족이었던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원이 약해지고요. 명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즉 결국에는 명이 원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려요. 수십 년이. 그 교체를 하는 시기가 14세기 중반에서 후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의 힘이 약해지니까 고려 내에서는 이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즉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보통 정리를 하는데요. 그걸 실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나라가 원을 완전히 제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자주 정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국내 기반이 좀 약했던 것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 과정에서 고려 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여 말이라는 건 고려 말이라는 뜻이고요. 선초는 뭘까요, 그럼? 조선 촉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민왕이 사망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요. 이걸 여말 선초식이라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억을 해두실 건 이 공민왕 시기 때부터긴 한데 일본에서의 외구의 침략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원나라에 저항했던 홍건적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홍건적 세력들이 원의 진압에 밀려가지고 한반도 북부로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침략을 해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 때부터 외구와 홍건적 때문에 한반도가 상당히 큰 곤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걸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막아낸 무인들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되겠죠. 신흥 무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인물들이 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성계라는 인물이 상당히 떠오를 때 또 새로운 세력들이 누가 있었냐?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원에서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키워내게 됐는데 그 신진 세력들이 그 당시 고려에 새롭게 들어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기반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 성리학을 따르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 이후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권력 내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요 두 세력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신흥무인, 대표적으로 이성계와 손을 잡고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권문세족을 제압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고려가 무너지고 뭐가 등장한다?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빨리 달려오기는 했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그 다음에 무신정권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골 간섭기, 여말 선초 시기, 총 4시기로 구분을 하면 되고요. 이 4시기에 각각 문벌,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조, 그 다음에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와 같은 지배층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지배층들의 기본적인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시기별로 거란과 여진, 그리고 몽골, 그 다음에 원명교체기라는 중국과 만주, 그 다음에 몽골 지역의 국제적인 변화가 고려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시기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고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보면 3개의 주제로 조금 살펴보시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등장하는 조선입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겠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토끼 리듬의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죠. 자, 요 국왕들이 즉위를 했던 게 바로 조선인데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기준점은 뭐냐? 큰 전쟁이죠. 보통 우리가 양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요 큰 두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전기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 통치체제를 정비하는데 성공을 거뒀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구대왕이었던 성종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체제들을 정비를 해낸다는 건데요. 그 체제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의정부와 그 다음에 육조, 그리고 3사라는 구조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최고 정무기구로서 재상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요. 즉 최고위 관료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결정된 내용들을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6개의 부서가 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권력기구들이 있으니까 그 권력기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3사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요 의정부와 육조, 그 다음에 3사의 역할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루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틀은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3사의 역할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특징을 상당히 규정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 전기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인데요. 이 훈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세조. 7대 왕이었던 세조가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단종을 결국엔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조가 이렇게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공신들이겠죠. 이 공신들이 세조와 그리고 예종, 그 다음에 성종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권력을 잡으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세력들을 훈구라고 부릅니다. 훈구.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되는데요. 제도를 정비한 성종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권력을 계속해서 잡고 있던 이 훈구 세력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워낙에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성종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체제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들을 지방에서 등용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세력들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사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훈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조 때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앙에서 머물면서 중앙에서 중요한 관직들을 대대로 차지했다가 그 과정에서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 공을 세운 특정한 가문들이 중심된 세력이라고 한다면, 살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고려가 멸망하는 시기에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이 세력들이 쭉 이어지다가 성종 시기에 이들이 대거 과거를 통해서 등용된, 그러면서 점점 그 처음에 등용됐던 사람들의 쭉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등용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훈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진적인 세력이죠. 새로운 세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들이 특히 성종 시기에 아까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했던 3사 기관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기관에 많이 등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들 같은 경우는 훈구의 비리나 아니면 부패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종이 죽은 이후에 훈구와 살인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훈구가 살인들을 제거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사화라고 불러요. 살인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연산구 때 2차례, 그다음 중종 때 1차례, 명종 때 1차례, 즉 4번의 큰 사화가 요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4번의 사화니까 다 살인들이 큰 피해를 당한 거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살인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살인들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제자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방에서 세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정부패했던 거는 훈구 세력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다 보니까 살인이 상당히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살인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훈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계속해서 특정 가문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정당성도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선조입니다. 선조 시기가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살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큰 4대 사화라는 큰 고비를 겪어내긴 하지만 이 살인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던 힘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중앙에 진출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훈구라는 세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가다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들이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선조 시기에 여전히 훈구 세력들 중에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들 중에서도 과거에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좀 잡고 있을 때 진출해가지고 훈구 세력들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새롭게 선조 시기에 등용이 돼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들이 이 선조 시기 초기에는 섞여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면 옛날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두고 예전부터 훈구 세력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꽤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봤다면 새롭게 진출한 신진 세력들, 신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딨냐, 부정부패한 세력들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과격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전국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차이에서 분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살인이 쪼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쪼개지는 과정에서 자, 여기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이 나오죠. 동인과 서인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황과 이황의 제자들이 동인으로 편성이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워낙에 동인 쪽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우려를 품었던 또 다른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이이가 서인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이의 제자들이 서인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적인 견해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던 동인과 서인 간의 이렇게 대립 관계가
이황의 계열과 이이의 계열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학문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걸 바로 붕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붕당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실 게 정치적인 견해 갈등도 상당히 있지만 학문적인 견해 갈등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다라는 거. 동인과 서인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학문적인 이견의 차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예송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워낙에 복잡한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 건데요. 예송이라고 불리는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는 붕당 정치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붕당이라는 게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정국을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였던 게 바로 예송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쟁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극렬해지다 보니까 숙종 시기가 되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이전의 권력을 잡고 있던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제거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숙종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상당히 강화를 시키는데요. 그 사건들을 바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이 일으켰던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요 환국을 시작으로 붕당 정치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의 핵심은 잘 운영되던 비판과 어떻게 보면 견제의 원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붕당이 권력을 완전히 독차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붕당의 어떻게 보면 힘이 커지면서 주관권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등장하겠죠. 자, 여기에 문제를 느꼈던 왕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이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행한 게 뭐다? 탕평정치죠.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왕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영조 같은 경우는 탕평파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왕의 논리에 동조하는 각 붕당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융합하려고 했다면 정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다양한 붕당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내도록 해요. 대신 그거의 옳고 그름을 왕이 분명하게 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균형 잡힌 정치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붕당 정치의 변실을 어느 정도 극복하겠다라고 노력했던 게 영조와 정조인데요. 어찌되었든 기존의 붕당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은 흔들렸던 시기인 겁니다.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시대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붕당 정치의 변질을 이 탕평 정치가 실시되었던 영조랑 정조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 정조의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조가 왕의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권위를 통해 가지고 붕당의 세력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카리스마 있는 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어린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어린 왕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오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입니다. 외척들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붕당들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붕당이 한 시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붕당 수준이 아니라 외척 가문이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그 가문을 위한 정치를 운영하던 세도 정치라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체제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고종이 즉위할 때 나타났던 누구일까요? 흥선대원군이고요. 이 흥선대원군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세도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자, 요게 조선 정치의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요 두 사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 시기로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잡고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신분질서 차원, 그 다음에 향촌사회 차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에서 지금 정리했던 붕당 정치의 변질과 같은 정치사와도 뭐 연동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조선 후기가 그 이전의 조선 전기와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국,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순서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격적인 수업에서 당연히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사실 시험 전에 이걸 선생님이 올려놓다 보니까 시험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뭐 하나하나씩 뭐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인 전근대사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꼭 다시 돌려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중점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